학기 동안 현대시도 공부하고 현대 비평도 공부하는데 공통 분모가 되는 문학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구조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현대문학, 한국 현대문학이겠죠? 그 중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비평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주로 시와 비평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의 혹은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해석도 있고요. 평가도 있는데 문학뿐만 아니고 어떤 예술, 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작품들에 다 해당되겠죠. 문학과 예술을 분석 이전에 감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의 여러 유형 중에 인상주의 비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러한 측면과 관련되는 것은 감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인상주의 비평이라고 해서 분석이나 해석이나 평가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연구를 한다 혹은 고찰을 한다, 살펴본다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조명하고, 그렇죠? 해명하고, 규명한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한다. 다 이제 여러 단어들을,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연구라고 통일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연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이 교재의 제목에 구조적 연구라고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서정주부터 시인 세 사람, 또 김기림, 이마, 박용철, 비평가를 연구하는 공통 분모가 그 연구의 관점이나 방법이 구조적이다 하는 말이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수강생들은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고 해석해서 1차 과제, 2차 과제를 제출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 내가 채택한 이 구조적 연구가 무엇인지 조금 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이 구조적으로 연구한 어떤 연구 대상이 무엇이든 통틀어서 문학과 예술, 통틀어서 작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작품을 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말로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텍스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문학예술 작품을,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의 숨은 뜻은 뭐냐? 부분과 전체를 같이, 부분을 분석하더라도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전체를 살펴볼 때도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 관계를 잘 본다는 것이고요. 주변과 중심의 관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표면과 심층의 관계입니다. 표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과 대꾸를 맞춘다면 표층과 심층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표면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표면과 심층의 관계를. 자, 그러면 이 구조적 연구는 서정주를 지금 우리 공부하는 순서니까 서정주 시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든다면요, 사례를 든다면 이 구조적 연구는 가장 최소 단위는 하나의 작품이겠죠. 지금 우리가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작품의 기준 안에서 이제 1년이 있고 지금 2년이 있죠. 1년은 다시 둘로 나누어져서 과거
자화상, 현재의 자화상 이렇게 나를 키운 건 20세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현재의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있고, 애비는 종이었다부터 그죠? 외할아버지를 나는 닮았다고 한다. 그죠?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외할아버지의 숨 많은 머리털과 나는 닮았다 한다. 이 과거와 현재의 자화상을 그리고 이연에 가서는 뉘우치지 않을란다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이연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그죠? 뭐처럼? 병든 숙회처럼. 이렇게 이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한 편의 시, 그죠? 한 편의 시 작품에서부터 최소 단위가 이 구조적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 한 편에서 나는 지금 이제 주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하니까, 또 어떤 경우는 운율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죠? 연구자에 따라서 혹은 비평가에 따라서 어떤 기법을 잘 포착해서 기법 분석을 통해서 의미 분석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 이미지 중에서도 다시 상징에 주목을 한 것이죠. 비유와 상징이 있다면. 자, 기법과 주제의 관계 혹은 형식과 내용의 관계. 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동안 두 번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걸 다시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 또 총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러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편의 자화상이라는 한 편의 작품 속에서 부분과 이제 기법 형식을 분석해서, 그죠? 지금 나는 이제 상징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의미, 그죠? 상징의 구조를 통해서 의미의 구조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형식이나 기법 분석을 통해서 내용이나 주제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주제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상징이라는 기법을 나는 치사 선택했으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또 서정주든 한용운이든 김종삼의 어떤 기법적인 특성이 이 시의 비밀을, 이 시인의 비밀을 밝히는데 남들이 잘 찾지 못했지만 내 나름대로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꼼꼼하게 정독으로 작품을 3번부터 5번까지는 읽어야, 나도 내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시간과 투자, 뭐에 대한 작품을 읽는 그 시간,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는 요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소 단위인 작품 한 편 속에서 여기에 애비가 나오고 음해가 나오고, 여기는 부끄러움이 나오고 죄인과 천치가 나오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 속에 상징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 상징들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같이 고려해서 어떤 질서, 상징의 질서, 상징의 체계, 이런 걸 찾아보는 것이 구조적 연구입니다. 이해가 되죠? A라는 상징이 나온다. 그죠? 애비가 나왔다. 죄인이 나왔다. 아침이 나왔다. 이슬이 나왔다.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만 이제 살피게 되면 이건 단편적인 연구가, 상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되죠. 그런데 이걸 구조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상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것, 구조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이 전체, 이 상징들의 질서가 만들어내는 이 전체의 구도 속에서, 그죠? 구도 속에서 이 피가 어떤 의미를,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 그죠? 숙회가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 이 부분적 상징과 전체의 질서 사이에서 같이 탐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징, 예를 드는 겁니다. 상징을 예를 들 때.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이 한 편의 시 속에서 많이 이런 상징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느 게 더 비중이 큰가? 그죠? 어느 게 좀 부수적이고 어느 것이 더 큰 핵심 상징인가? 모든 상징이나 이미지들이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형상화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보통 비중이 크다, 핵심적이다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작품 말고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서정조 초기 시에 다른 작품들, 대표적인 작품이 화사라는 작품이거든요. 화사. 꽃뱀. 번역하면 꽃뱀.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피가 상당히 핵심 상징에, 즉 주변 상징보다는 중심 상징에 해당되는 게 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피의 속성이 뭐냐, 피의 숨은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표면적으로 그냥 피구나, 피는 불다, 피는 뭐 욕망을 상징하고 뭐 죽음을 상징한다. 부끄러움은 뭐 과거에 이런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족끼리의 이 궁핍한 삶이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읽는 해석 의미를, 이 상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인데,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의미만 찾게 되면 이 표면에 머무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심층에 들어가서 이 애비의 상징, 음의 상징, 부끄러움의 상징, 아침 이슬, 피의 상징, 숙회의 상징 속에 무엇이 이렇게, 그죠? 잠재되어 있느냐. 보통 우리가 섬을 얘기할 때 바닷물에 이렇게, 그죠? 요만큼 드러나 있지만 밑에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표면에 드러난 것 속에 들어있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캐내야 되는 수수께끼 비밀, 시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적 기법 속에서 어떤 형식을 잘 포착해서 지금 이러한 구조적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 숨은 의미를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듯이 시의 구성 요소, 구조적으로 연구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속, 그죠? 왕복 운동을, 피드백을 계속 할 때 생겨나는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비평은 비평대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을 최대한 뭐예요? 주목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죠? 그래서 연구자나 비평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그러나 큰 틀에서 지금 이게 구조적 연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구성 요소로 의미만 있지 않고 이미지도 있고, 이미지가 크게 비유와 상징으로,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수사학과도 연결되는 이 이미지 카테고리의 연구가 있고, 운율 연구도 있고, 운율은 리듬, 그죠? 나중에는 언술 구조라는 어떤 하위 범주로 또 이게 계속 정교하게 연구 방법이, 현대시를 연구하는 방법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학 연구도 이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비평은 비평대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죠? 시간이 갈수록 이 연구 방법이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통으로 큰 틀에서 이러한 카테고리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또 많은 하위 범주들이 개발되고 있다. 화자와 어조, 이렇게. 요 2, 3, 4, 5가 바로 어디에 해당돼요? 형식 혹은 기법 분석에 해당됩니다. 이걸 어떻게 정교하고 깊이 있게, 그죠? 구조적으로, 내 용어로는 구조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까지 요 1번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되어서 숨어 있는 새로운 의미를. 그래서 서정주의 자화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찰했겠지만, 지금 내가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때는 이전에
연구자들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 이런 것이죠. 새로운 해석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문학 작품, 문학과 예술 작품이니까 항상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걸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은 보통 일반 다른 조금 깊이가 얕은 대중문화하고는 좀 구별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좀 특화된 어떤 문학 예술 영역 중에서 대중문화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K-팝, K-영화, K-드라마도 훌륭하고 다 이제 한류 열풍을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중문화적 영화, 그죠? 드라마, 대중음악, K-팝, 그죠? 그 외에 웹툰도 있습니다. 웹툰도 지금 한류 열풍의 한 주역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위에 엄청나게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크게 봐서 대중문화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 문학과 예술이 갖고 있는 이 깊이는 이러한 구조적 연구를 통해서 깊이 있는 의미를 발굴해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약간 더 보충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화상은 이제 초기 시를 첫 시집만 초기 시가 아니고 그 두 번째 시집의 어느 지점까지를 초기 시라고 나는 이제 봤는데 일단은 첫 시집 화사집 중심으로 초기 시라고 봅시다. 그러면 첫 시집 중에 이 작품 한 편은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연구할 때 전체를 고려하면서 이 부분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 피가 전체 다른 작품들 속에 피가 또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죠. 화사 같은 작품, 또 어떤 작품, 아침이 등장하는 작품, 이슬이 어디서 또 등장한다. 이랬을 때 그걸 전체와 견주어서 이 부분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 작품을 독립적으로만 보지 않고 자화상과 초기시, 첫 시집 전체의 다른 작품들을 같이 왕복운동을 하면서 이 작품에 나오는 피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호 텍스트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부분과 전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첫 시집과 또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 이제 소위 말하는 중기시, 후기시, 서중주가 만연시를 써서 전집을 냈으니까요. 그럼 초기시를 지금 나는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시를 놓고 보면 그것도 부분입니다. 다시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부분과 전체의 관점을 지금 서정주 초기시에 한번 대입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심을 찾는 것인데 초기시 서정주 첫 시집 화사집 안에 한 50편 가량의 40~50편 가량의 시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유독 왜 자화상을 집중 분석하고 있느냐? 다른 것보다 여기에 더 특권을 이 작품에 특히 주목해서 특권을 두고 분석하고 있느냐? 이게 중심이라고 나는 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심과 주변의 관계예요. 자, 부분과 전체, 중심과 주변, 요게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하면 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부분이 되는 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해서 이 초기시 전체의 상징 구조나 의미 구조를 응축하고 있다. 압축하고 있다. 가끔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무잎 하나에 우주가, 그죠? 우주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생명체 안에 우주의 신비가 다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나뭇잎 혹은 하나의 생명체가 뭐가 돼요? 이 신비를 응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씨 같은 게 그렇죠. 씨는 앞으로 계란, 그죠? 그 수정란은 앞으로 성체가 되는, 그 닭이 되는 그 모든 DNA를 다 갖고 있죠. 자,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 그 중심을 집중 분석하면 주변적인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있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중심을 찾은 것이 이제 자화상입니다. 초기시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중심을, 이것도 안목이 필요하죠. 이것도 그저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작품 시집 한 권을 3번 이상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찾았지만 자화상을 중심이라고 봤지만 또 우리 수강생들은 다른 어떤 작품을 주목해서 그걸 중심으로
뭘 찾아? 상징 구조도 찾고 그걸 통해서 의미 구조도 찾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 그죠? 자, 이제 심층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심층으로 들어갈까요? 심층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표면에 나와 있는 것만 읽고 대충 이해가 되니까 그냥 이 작품은 이렇다라고 해석하는, 분석하고 해석하면 그건 아마추어죠. 아마추어도 여러 단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나는 이제 이 작품을 이렇게 의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부끄러움의 정체가 뭘까?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습니다. 이 부끄러움, 도대체 왜 부끄러울까? 이건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23살 난 청년 화자, 서정주 시인 혹은 화자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자기를 23해 동안 키운 거는 8알이 바람이다, 80%가 바람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부끄러움을 얘기해요. 바람이란 게 뭘까? 부끄러움은 뭘까? 왜 남들은 내 눈에서 죄인과 천치를 읽고 갈까? 그런데 나는 뉘우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 현재의 이 모습 속에 너무 많은 게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게 숨어 있어. 즉,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이 심층이 너무 이게 많은 거지. 이 심층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이걸 캐낼까? 그죠? 그래서 이 한 편의 작품 속에서 가능하면 심층 분석을 해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 자화상 작품을 다른 작품과 계속 같이 이 한 편을 서정주 첫 시집 혹은 초기 시집 다른 작품들하고 같이 계속 완곡 운동을 하면서 살펴봅니다. 특히 뭘 중심으로? 이 상징들을 중심으로. 자, 이제 작품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 부분, 과거의 자화상, 현재의 자화상, 미래의 자화상, 이걸 이제 3단계라고 나는 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민음사에서 전집이 나온 걸 내가 이 논문을 쓸 당시에 이 전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화상을 그대로 인용하고 분석했잖아요. 이연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1년이 둘로 나눠져요. 그죠? 과거, 현재, 그리고 이연은 미래니까요. 이게 구조가 이상하다,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참 이후에 나온 이 전집에는 편집위원이 누군지, 아무튼 어디를 근거로 이 전집을 만들었겠죠. 여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흥미있죠? 여기는 바로 내가 얘기했던 그 과거 시제 부분과 현재 시제 부분이 1년, 2년으로 나눠지고 2년이 3년이 돼 있어요.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와 관련됩니까? 문학 연구에서 지금 우리는 주로 작품 텍스트 자체의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죠? 의미, 이미지, 운율, 화자, 어조, 그죠? 이런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이런 걸 연구하는 문학 연구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판본 연구예요. 고전 문학의 판본 연구들 많이 있잖아요. 뭐 똑같은 춘향전인데 전주에서 나왔으면 전주본, 이본이 있는 거죠. 텍스트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춘향전인데 전주에서 나온 게 있고, 뭐 해남에서 나온 게 있고, 뭐 이러면 그게 판본 연구의 대상이 되죠. 아마 이 전집을 만들 당시에 출판사나 편집위원들이 어떤 걸 정본으로 봤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이본이 있는 거예요.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 한 편만 놓고 볼 때도 그것만 연구하는,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학 연구의 일종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구조적 연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런 뭐 판본 연구, 작가의 전기 연구도 있죠. 그래서 뭐 서정주가 어떤 삶을 살았고,
뭐 생애가 어떻고 누구랑 결혼했고 뭐 이런 걸 다 조사해 가지고 정기적 사실을 연구해서 이 정기적 사실과 작품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 판본 연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텍스트의 여러 가지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거. 또 어떤 연구가 있을까요? 실정주의, 대체로 이런 건 다 실정주의인데 실정주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학 연구가 오랜 역사를 이제 거듭해서 지금 축적이 됐으니까 한국 문학 연구가 현대문학의 경우는 실정주의 연구, 정기적 사실 연구, 문학사적 연구 뭐 이런 다양한 과정을 밟아서 지금은 바로 지금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이 작품 자체의 심층적 연구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판본 연구도 그다음에 정기적 연구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 연구도 있다. 근데 예전에 한국 문학 연구자, 현대 문학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그런 연구는 많이 했죠. 실정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발굴을 하고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뭐 이강수가 뭐 어떤 이제 업적들이 있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구조적 연구란 것은 크게 보면 실정주의 연구도 아니고 정기적 사실에 대한 연구도 아니고 정기적 사실은 작품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작가에 대한 연구죠. 작가의 생애를 연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 문학사적 연구가 있고요. 아까 김현, 김윤식의 한국문학사나 조동일의 통사 같은 거는 문학사적 연구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작품을 보려는 경우도 있고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 그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사건, 관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런 작가나 시인이 이런 작품을 썼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과의 작품과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는 거. 이것도 예전에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더 정교하게 문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제 작품 자체를 깊이 있게 이제 자체의 구성 요소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 이쪽으로 이제 크게 대세가 넘어왔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구조적 연구입니다. 불을 좀 꺼야 되겠네요. 자, 과거 시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심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상징 분석을 통해서. 과거 시제 부분이 여기까지죠. 1행부터 6행까지. 이 중에도 상징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애비, 종, 밤, 늙은 할머니, 대추꽃. 이게 다 오타입니다. 이게 오타예요. 늙은 할머니예요. 풋살구, 호롱불, 바람벽, 애미, 아들, 외할아버지, 머리털. 어떻게 보면 다 사실에서 착상이 되었겠지만 사실적 현상에서 착상이 되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로 형성화되는 순간 특히 서정주 시에서는 왜냐하면 상징주의 미학을 가진 보들레르의 상징주의 미학을 한국에서 제일 고도의 수준으로 보여준 사람이 서정주이기 때문에 그 상징주의 미학의 이 작품 속에서 이 이미지가 형성화될 때는 상징성을 갖는다. 암시성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자, 내가 볼 때는 이 많은 상징들이 이 1단계, 즉 과거 시제, 과거의 자화상 부분에 등장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선 가족관계 중에서 가족관계는 4명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나는 애비와 애미를 중심으로 아들은 어린 시절의 서정주겠죠. 그리고 어디에 주목했나 하면요. 요 말줄임표에 주목했습니다. 보통은 이 문장 부호는 별 주목하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이 말줄임표에 주목했어요. 자, 다른 것은 뭐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 상징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과 주변을 놓고 볼 때 이 1단계 과거 시제 부분에서 핵심은 인간관계인데 애비, 애미와 아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추출했고, 무엇을 중심으로 그 숨은 의미에, 심층적인 의미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 말줄임표입니다. 보통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데 나는. 자, 보세요. 애비는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실제 사실에서 근거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정기적 사실을 조사해 보면 서중주가 어린 시절에 고창이 고향이었고 거기 질마제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자기가 체험한 걸 시에서 혹은 문학에서 표현할 수 있죠. 소설에서도 자전소설 같은 게 있잖아요. 체험한 거.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실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학은 상징성과 암시성을 갖기 때문에. 애비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서정주의 아버지가 마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름은 중간 관리자죠. 토지 중간 관리자예요. 근데 그걸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정기적 사실로서의 마름이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아버지가 좀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즉 여기서 내가 추출한 것은 부성의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 물론 돌아가신 건 아니죠. 행방불명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오지 않은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친족 간의, 즉 혈육적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성을 가진 아버지, 부성의 부재.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 첫 번째 단계에 부성의 부재와 애미의 동경, 모성의 동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관계가 이렇게 파탄에 빠지고 궁핍하게 된 것은 모든 원인은 이 일련에 있습니다. 애비의 역할이 지금 부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할머니도 그죠? 어머도 자 이런 상황인데 궁핍한 상황인데 결정적인 것은 가난이라든지 궁핍 이런 사회적 어떤 경제적 사실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했을 때 요 구절을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애비는 조금 전에 해석했어요. 사회적 원리로서 애비가 갖고 있는 것은 부성은 이건 또 역길로 조금 새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나중에 다시 또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내가 얘기는 하고 지나갈게요.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정교하게 한 사람이 락강이라는 사람인데 락강은 인간의 정신구조를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게 이제 상상계, 상징계, 실제라고 하는 셋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최초에는 상상계에 어린아이가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어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사회 구조와 질서 체계입니다. 법, 그죠? 가족관계, 그리고 학교 교육제도, 국가제도, 모든 제도들이 다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상징계에 해당돼요. 우리는 지금 상징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실에서 지금 내가 강의도 하고 수업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수강 신청도 하고 학점도 받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는 거죠. 그게 다 상징계예요. 락강이 얘기할 때 이 상징계는 아버지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해석을 표면에 그치지 않고 심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적 이 개념이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 애비가 부재하다는 것은 지금 상징계가 부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린 서정주에게. 어린 시절에 이 자화상에 나타나는 어린 서정주는 지금 상징계가 부재한 상태, 애비가 부재한 상태에서 뭘 경험하나 하면요. 어매의 상황을 보면 어매는 상상계거든요. 상상계, 이미지의 세계, 상상계. 상징계는 아버지의 원리고 이것은 언어의 질서입니다. 근데 상상계는 어머니의 원리고 이것은 상상의 원리예요. 언어 이전의 세계예요. 근데 이 어매는 풋살구가 먹고 싶다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가 암시가 강하게 됩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그냥 과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누구나 금방 연상이 됩니다. 임신을 했다. 그죠? 보통 여성이 임신을 하면 뭐 과일이 특정한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죠. 계절에 생산되지 않는 과일도 먹고 싶다고 하고 그러죠. 대표로 이제 신 음식이죠. 신 맛. 그럼 달을 두고가 뭐냐? 달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어떤 다의성을 가진 혹은 중의성을 가진 단어나 구절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해석을 지금까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달은 문. 근데 두고 하는 것은 달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이건 달은 그냥 문이라고 하는 그 달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간 개념이다. 즉, 한 달, 두 달, 달포. 그죠? 달을 두고 하는 것은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왜? 지금 임신을 했다면 이건 달을 두고 한 서너 달 혹은 뭐 최소 10달을 임신하니까 10달 내내 풋살구가 먹고 싶었는지 아니면 임신 중반에 먹고 싶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자, 어떤 해석이 맞는지 우리 학생들 나름대로 해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경제적 궁핍만을 여기서 찾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음에는 뭔가를 갈망해요. 먹고 싶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뭘 가지고 싶어 해요. 그것은 풋살구야.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게 있죠. 이게 바로 보들레르의 상징주의 미학이고, 서정주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 상징주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준 시인이니까. 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생산성. 임신을 했고 아이를 지금 그죠? 잉태했고 풋살구가 가지고 있는 그 미각적, 그죠? 이게 바로 이미지죠. 감각. 그 풋살구가 자극하는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은 생산성과 더불어 이 여성이 가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섹슈얼리즘도 있고, 즉 성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생산성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어떤 탄생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갈망하지만 얻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갈증이 있죠.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에는. 그런데 그걸 충족해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원래는 애비였겠죠. 애비가 이 풋살구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자, 여기에 내가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이 말지름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음의 심정이 여기에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의 심정이 여기에 주로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봤어요. 해석은 다 자유롭게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해석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비의 부재와 음의 그 동경, 그죠? 뭔가 갈망,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사이에서 아들은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애비의 역할을 자기가 아들로서 엄마한테 대신해주고 싶었겠지. 풋살구를 갖다 주고 싶었겠지. 자, 풋살구는 엄청나게 암시성과 상징성이 강한 것입니다. 단순한 풋살구가 아니에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력 혹은 성적인 어떤 요소까지 다 포함된 어떤 복잡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도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의. 이 아들은 애비와 음의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손톱이 까만 아들인데 그 정도로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정도의 무기력한 어린 시절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뭘 찾을 수 있어요? 표면에서 심층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증거를 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심층을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심정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하고 막 때려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법정에 가서 그 그죠? 무혐의가 나죠. 유죄를 판결을 받으려면 물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표면의 상징 속에서 심층의 의미로 파고들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물증이 필요해요. 내가 볼 때 이것이 하나의 물증이 된다. 이 아들은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친근감을 가져요? 애비보다는 에미에게, 이 에미에게 친근감을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에미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러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점거 후에 범죄 현장에서 발자국, 지문, 머리카락 하나를 찾는다는 그 과학 수사의 방법으로 지금 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음해 쪽에 심리적으로 밀착돼 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것은 이 한 편의 시에서 다 우리가 종잡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심층을, 그죠? 심층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굳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그 유명한 개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작품 자체에서 이 기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죠.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평을 할 때 정신분석학 이론이든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든, 그죠? 최근에 유행하는 랑시에르, 아감벤, 바디우, 락강, 들레즈, 니체, 이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내 머리를 사로잡아서 이런 시를 공부할 때 바로 처음부터 내가 지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처음부터 이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구나. 애비와 어메와 아들 사이에서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딱 이렇게 적용해서 이걸 해석하면 들어맞겠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도식적인 작품 해석이 되겠죠.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작품 자체를 꼼꼼하게 아까도 얘기했죠. 물증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보니까 그 도식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하고 조금 다른 뭔가의 이 구조, 아들을 중심으로 에비와 에미를 둘러싸고 있는 심리적 갈등, 그게 이 속에 다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외할아버지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늙은 할머니도 등장하지만 이건 내가 볼 땐 중심 상징이라기보다는 좀 이거는 부수적인 상징. 중심과 주변. 자, 외할아버지도 주변인데 핵심은 아닌데, 핵심은 이제 에비, 음의 아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사실은 달도, 풋살구도 사실은 중요하죠. 인간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매개하고 있는 달, 음해와 아들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달과 풋살구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불과 벽의 상징도 중요해요. 나중에 이 벽의 상징, 불의 상징도 다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너무 산만해지니까 핵심을 중심으로만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벽도 불도 다시 한번 상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외할아버지는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런 거죠. 외할아버지는 부성과 모성의 조합이죠. 외가 쪽인데 할아버지니까. 그죠? 부성과 모성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이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오경장 때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고 격변이 일어나서 행방불명이 됐다는 그런 정기적 사실만 가지고 이 작품을 자꾸 해석하면 너무 뜬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과 암시의 작용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상징이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도대체 바다가 뭐냐? 이것도 현실 속의 그 바다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 바다도 상징이기 때문에 이건 무의식의 바다다. 무의식 속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방황하고 있다. 누가? 외할아버지가 그런데 내가 외할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나도 지금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에비와 음해의 그 음해 사이에서 어린 서정주가 느끼는 그 무의식적 심리적 갈등의 그 복잡한 바다 속에서 지금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했을 때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넘어올 때 바람과 뭘 해석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해석해요. 바람, 그 다음을 좀 넘어갑니다. 자, 이 과거의 자아상 부분에서 에비와 에미의 그 관의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 이 말주름표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바람과 부끄러움을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해요. 그죠?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바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바람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바람은 가장 상식적으로 많이 해석되는 의미가 실현 또는 자유, 방황 이런 겁니다. 다 해당되겠죠. 왜? 하나의 상징 속에 여러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어린아이가 이제 23살, 여기 우리 학생들 23살 정도 됐나요? 이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보통 부모들이 양육을 하죠. 그죠? 물론 혼자서 크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정주는 나를 키운 건 80%가 바람이다 그랬어요. 이 안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련, 그죠? 고난, 그 다음에는 자유도 있습니다. 방황도 있어요. 자, 나는 이 바람에서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내 나름의 해석이에요. 우리 학생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너무 평범한 해석보다는 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해석이 전국을 찌를수록 좋죠.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엉뚱한 해석, 새롭지만 좀 엉뚱하고 전혀 결이 다른 해석을 하면 그건 별로 평가받기 어렵죠. 내가 볼 때 이 바람에는 뭐도 들어있다? 자유도 들어있고, 방황도 들어있고, 시련과 고난도 들어있지만, 다 들어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그 바람에 다 들어있지만, 왜 부끄럽냐? 그 과거의 애비와 에미하고의 그 심리적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비의 부재, 그 애비의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될 어린 서정주의 무기력, 자기는 푸살구를 엄마한테 갖다 주고 싶은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 손톱도 까만, 그죠?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어린아이니까 심리적으로는 복잡한 심리가 있었겠죠. 내가 엄마를, 그죠?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애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 부끄러움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죄인 같은 집, 이 바람 안에는 내가 해석할 때는 성적 욕망도 들어있다. 이 바람이 우리 한국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동반하면서 맥락에 따라서 경우에 사용됩니다. 바람기가 있다, 바람났다. 이때 바람은 뭐예요? 자유롭게 이성관계를 맺는다는 뜻도 있고, 그 안에는, 그죠?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누린다는 뜻도 있죠. 바람났다, 바람 핀다. 자, 저 바람에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그냥 윤리적 부끄러움이 아니라, 윤리적 부끄러움이긴 하죠. 그냥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느꼈던 어떤 성적 욕망에 대한 재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건 내 해석이기도 하고 좀 독특한 해석인데, 자, 그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친상간적인 욕망 아닌가? 엄마에 대해서 성적 욕망을 느꼈다는 그런 해석인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줄임표 안에 복잡한 것이 다 농축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성적 욕망을 아들이 내가 대신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근친상간적인 욕망을 느꼈기 때문에 부끄러움, 죄의식을 느꼈다. 이런 단순한 해석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일종의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에, 그래서 그 바다가 무의식의 바다라는 거예요. 뭐 그 말주름표하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이 무의식의 바다 속에서 복잡한 이 메커니즘을 통과하면서 이 어머니는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즉 매개체에 불과해요. 특정한 어머니라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23살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어린 서정주가, 그것이 그 말주름표 안에, 그리고 이 부끄러움 안에, 바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나는 이제 해석을 해야 이 죄인과 정치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정주는 이 현재의 자기 자아상을 그리면서 이러한 자기의 부끄러움과 제의식을 왜 느꼈을까? 간단히 얘기하면 육체적 욕망에 대한 정신적 정화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무엇에 근거가 된다고요? 화사로 대표되는 서정주 초기 시의 미학, 에로티시즘 미학의 근거를 이 작품 한 편이 농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정신구조, 육체와 정신의 갈등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에로티시즘 미학이거든요. 서정주의 시뿐만 아니고 보들레르의 시든 또 많은 문학과 예술의 작품들 속에서 에로티시즘이라는 미학을 발생시키는 작품들은 금기를 위반하는 욕망의 실천과 그것에 의한 윤리적 혹은 정신적 죄책감, 이 기본 원리거든요.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미학은요. 세속화된 에로라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영화 중에서도 에로 영화라는 게 있는데, 장르가 있는데, 대중적인 장르가 있는데, 그거하고 에로티시즘은 격이 다릅니다. 에로티시즘은 하나의 미학적 높은 수준에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에로티시즘 미학. 그것이 서정주 초기 시에 화사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화사가 꽃뱀이라 그랬잖아요. 꽃은 미의 상징이고 뱀은 더러움의 상징인데 그것이 결합이 되어서 꽃뱀을 이루고 있다. 인간의 이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제의식 사이에 생겨나는 이 에로티시즘 안에는 이 미와 추의 두 가지 미학이 같이 충돌하면서 결합되는 강렬한 창작 체험과 그것을 독자가 읽었을 때 느끼는 독자 체험이 있는 것이죠. 창작 과정에서도 강렬한 경험이 일어나고 수용 과정에서 독자가 읽을 때도 그것이 발생합니다. 에로티시즘을 담고 있는 영화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이 서정주 초기 시를 대표하는 미학인 에로티시즘 미학의 발생 근거를 농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발생 근거예요? 그 에로티시즘 미학이 바로 과거의 어린 시절에 그 에비와 에미라고 하는 이것도 상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근친상간 쪽으로 자꾸 이걸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비도 에미도 상징이니까 부성의 부재와 모성의, 그래서 모성이 친어머니라고 하기보다는 모성이라고 하는 그죠? 상징적 영역을 통해서 어디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욕망. 그것이 이제 둘로 다시 갈라집니다. 하나는 육체적 욕망과 두 번째는 정신적 동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으로, 육체와 정신의 갈등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이 작품 한 편이 서정주 초기 시의 원리를, 발생 원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압축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서 뭘 삼은 거예요? 서정주 초기 시의 가설을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뭐예요? 서정주 초기 시의 발생, 그건 어느 부분일까요? 과거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발생했어요. 이 미학이, 에로티시즘 미학이. 그래서 발생을 지배하는 두 핵심 축은, 핵심 상징은 에비의 부재와 음의 미안합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부성의 부재와 모성의 동경. 누구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부성은 부재하고 모성을 동경하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이 미학, 초기 시의 미학이 발생했다. 두 번째,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까? 현재의 자아상 부분에서 어떤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작용할까요?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정화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람, 부끄러움, 재인, 천치, 뉘우치지 않음의 이 현재의 자아상 부분에서 내가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찾았는데, 그것은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상승 혹은 정신적 정화. 상승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화입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움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로티시즘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주는 발생과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미래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상징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침, 두 번째 이슬, 세 번째 피, 네 번째 숙개입니다. 네 개의 중요한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23살의 이 서정주는 이제 시를 통해서 내가 이 부끄러움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할 때 이 않을란다는 현재 시제만을 의미하지 않고 미래적 어떤 결심, 미래적 각오, 그죠? 결단 같은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미래가 바로 이연이죠. 민음사 전집에서는 이게 이연이고 은행나무 전집에서는 이게 3년입니다. 이 3년입니다. 미래. 앞으로 내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을란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근데 이 앞으로라는 것은 지금 23살 난 서정주가 내가 이제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일종의 결사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은 여러 가지가 서정주 초기 시를 이해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핵심이 된다. 자, 이제 하나씩 핵심 상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재에 상당히 이 문장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과 해석을 차례차례 지금 하고 있어서 난 지금 그냥 그걸 압축해서 일단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교재를 통해서 찬찬하게 이렇게 읽어가 보면 다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뭐예요? 방향으로 내가 이 작품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침이 됐어요. 그러면 이 미래의 시제, 미래의 자화상 부분에 나오는 아침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극복하는 어떤 핵심 상징으로 아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밤이었어요. 과거의 자화상도 밤이고요.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호롱불. 밤에 키는 호롱불요. 바람벽한 호롱불. 다 밤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쪽에서도 뭐라고 해요? 현재 시제가 여기죠. 바람, 부끄러움, 재인, 천치 여기까지도 다 밤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까지를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이 있다는 겁니다. 찬란히 튀어온다 그랬어요. 이 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침을 지금 갈망하면서 그런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강렬하게 결단하면서. 자, 그런데 이 아침도 중요하지만 이슬이 중요하죠. 이슬이 바로 이 부끄러움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핵심은 이제 이 이슬인데 주로 어디에 있어요? 시에 있다는 겁니다. 시를 쓸 때 이 이슬이 맺힌다는 겁니다. 서정주에게는 시를 쓴다는 것은 바로 이 부끄러움의 정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 욕망에 대한 정신적 정화예요. 시쓰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이슬이 정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런 상징을 갖는다고 하면 자기가 시를 지금 쓰는 시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시의 이슬이 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12행부터 16행은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고 시의 이슬이 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너무 서정주를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시의 이슬에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는 이 피가 뭘까요? 이 피는 이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고 바람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어린 시절의 그 심리적 갈등에서 삭튼, 그죠? 애비와 어매의 역학관계에서 삭튼 여성에 대한, 즉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과 그 정신적 죄의식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것이 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정신적 정화는 이슬이고 그 이슬과 다른 육체적 욕망 자체는 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해석은
각자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피는 육체적 욕망을 상징하고 이슬은 그것에 대한 정화를 상징한다. 그러면 시를 계속 쓰면서 아무리 이슬로 정화를 하려고 해도 육체적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걸 이미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을 거라고 지금 예감하는 거죠. 지금도 시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쓰는 시에서도 나는 계속 육체적 욕망을 정신적 정화를 하는 시를 통해서 이슬을 계속 만들어내겠지만 그래도 피는 맺혀 있을 것이다. 2%는 적어도 2%는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이게 더 충격적인 이 상징이 등장합니다. 병든 숙회예요. 오타가 많습니다. 이건 다 이제 수정을 해야 될 텐데 교재와 또 이 전집을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전집이 두 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병든 숙회는 무슨 상징일까? 볕이거나, 볕은 낮입니다. 낮이거나 밤이거나, 혹은 뭐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그래서 빛과 그림자 혹은 낮과 밤 뭐 다 해당되죠.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누구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뭐 마냥이니까 직유법이죠. 내가, 자기 자신이 자화상이니까요. 내가 병든 숙회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자기 비하잖아요. 자기를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든 숙회에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발을 절뚝거리면서 관절염이 걸렸을까? 그죠? 아니면 폐병이 걸렸을까? 이것도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각자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부분과 전체의 이 한편의 시 속에서 부분과 전체, 주변과 중심의 그 상징 분석을 통해서, 그죠? 표면과 심층의 상징 분석을 통해서 이 병든 숙회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와 연결되어 있고, 그죠? 부끄러움과 연결되어 있고, 바람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병든 숙회에 비유하고, 동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병든 숙회야. 이 병든 숙회는 다른 질병에 걸렸다기보다는 일종의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적, 물론 비하도 있지만 냉정한 암시와 상징의 이미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충격적인 너무 냉혹한 자기 자화상이죠. 자기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화상, 현재의 자화상, 미래의 자화상 속에 내가 볼 때는 이건 단순한 자기 자화상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인으로서 출발하면서 자기 시세계, 자기 시의 미학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가 추구해 나가겠다, 지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첫 시집 혹은 서정주 초기시 전체에서 이 시를 징검다리 삼아서 이제 다른 시들도 살펴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를 해석할 때에도 예를 들면 이슬, 아침, 피, 바람, 뭐 앞에 나오는 벽, 불, 그죠? 호롱불, 흙으로 바람벽한 할 때 벽. 왜? 벽이 동아일보 신춘문예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된 작품이 벽이란 작품이거든요. 그때 그 벽이란 작품하고 이 흙으로 바람벽한 이 벽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겠지요. 초기시니까. 그 다음에 호롱불. 이 불이 도대체 뭐냐?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뭘 통해서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이걸 가설로 삼아서 이렇게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 다른 작품들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두 번째 작품은 살짝 맛만 보고 오늘 진도를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5살 때입니다. 교재에도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볼 사람은 보고
스크린에 잠깐 띄우고 시간이 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시집에 수록된 작품은 아닌데요. 신라초라는 시집에 수록된 것인데 왜 지금 초기시를 탐색하면서 이 작품을 인용했나 하면요. 이것은 5살 때의 경험을 과거 회상을 통해서 시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살 때는 아까 내가 과거 시제 부분, 과거의 자화상 부분에서 애비의 부재와 엄해의 동경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시의식의 발생적 토대가 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집에 실려 있는 것이지만 5살 때라는 작품을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고독한 자의 맛에 길든 건 5살 때부터다. 부모가 웬일인지 나만 혼자 집에 떼놓고 온종일을 어떠나. 자, 이 작품에서는 애비만 부재한 게 아니고 엄마도 부재합니다. 부모가 다 집에 없어요. 자, 조금 다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마루에 걸터앉아 두 발을 동동 걸고 다듬이돌을 베고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순간 잠이 들었어요. 다듬이돌에서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다가요. 5살 어린아이가 그것은 맨 처음으로 어느 빠지기 싫은 바닷물에 나를 끄집어들이듯 이끌 것 같다. 자, 뭐가 눈에 탁 띕니까? 바다죠. 이 바다가 도대체 뭐냐? 이건 잠결에 빠지던 바다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화상에 나오는 그 외할아버지가 행방불명된 그 바다도 있는 그대로의 물리적 바다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출발했겠지만, 실제 사실에서 출발했겠지만, 그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암시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의식의 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 잠에 들었을 때 바다에 빠져요. 그리고 바다는 내가 얘기했듯이 무의식의 바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를 바닷물에 이끌고 갔어요. 끄집어 들이듯. 나는 그냥 붙들려 갔어. 바닷물에 빠졌어. 이 바다 속에서는 숫국새라든지 어머니한테서 이름 만들은 형체도 모를 새가 안으로 초파일 연등밤에 초록등불 수유를 늘어가며 울음을 늘어가면서. 자, 이 부분. 바닷속에서 누굴 만났어요? 숫국새. 그죠? 숫국새를 만났어요. 새를 만난 거예요. 근데 형체도 모를 새야. 무의식 속에서, 꿈속에서 만났으니까요. 숫국새라든가 했으니까 딱 정확하게 숫국새도 아니야. 숫국새 같아.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물증이 이 새는 어머니한테서 이름만 들은 형체도 모를 새예요. 자, 내가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정글을 찾은 것이죠. 자, 자화상에서 그 말줄임표 안에 들어있는 그 부성의 부재 속에서 엄해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어린 서정주의 그 심리적 갈등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것이 왜 바람과 부끄러움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 보이지 전혀 은폐된, 그죠? 숨어있는 그 심정 속에는 이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랑 만나요? 무의식의 바다 속에서 새와 만납니다. 이 새가 바로 여성을 상징하는 서정주 초기시 전체에서, 왜냐하면 서정주 초기시에 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새들은 대체로 여성적 속성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그 숫국새는 어머니한테 이름을 들었으니까 바로 그거죠. 내가 아까 그 자화상의 말줄임표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어머니를 징검다리로 해서 이성의 눈을 뜬다. 특히 육체적 욕망에 눈을 뜬다. 그런데 그 육체적 욕망은 어떤 걸 불러와요? 정신적 부끄러움을 불러오고 정신적 정화의 지향성을 불러온다. 형체도 모를 새가 안으로 초파일 연등밤에 초록등불 수유를 늘려 울음을 늘어가듯이 침몰에 가는 내 왜 나는 지금 바닷물에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보통 가히 눌렸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꿈속에서 경험하는 거니까요. 어린 시절에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뛰어내려서 나는 살인문 이제 이 가히 눌림에서 벗어난 겁니다. 혹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뛰어내려서 나는 살인문 아까 빠져있던 가히 눌림이, 자, 여기 스스로 가히 눌림이라고 말하고 있죠. 얄따라이 헉헉 소리를 내며
거기 떠가는 솜구름이 또 열나면 어머니가 해일핀, 또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자, 부모가 둘 다 집에 없지만 사실은 이 무의식 속에서, 그죠? 심리 속에서는 어머니하고 엄청나게 밀착되어 있죠. 어머니가 해일피는 종이 접상 모양으로 등짝에 가슴벽에 선선하게. 여성에 대한 욕망에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징검다리 혹은 매개체 역할을 해준 사람이 어머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근친상간 자꾸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가격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섬세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바다는 무의식의 바다고 그 바다를 무의식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매개가 되어서 여성에 대해서 눈을 뜬다. 이것이 바로 자화상의 그 말줄임표 안에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품 한 편을 볼 때 다른 작품하고 같이 계속 부분과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살펴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작품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또 다른 작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